네, 1월 18일 장 마감 후 방송이죠. 찐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KB증권 프라임센터 김권진 부장님. 투자 콘텐츠. 네, 그거 서운할 뻔했습니다, 순간. 찐시황이라고 해서, 이제 드디어 내 이름을 갖다 쓰기 시작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구나. 근데 투자 콘텐츠 팀을 말을 안 해주셔서 당황할 뻔했습니다. 네. 네, 일단 찐시황 말 그대로 찐하게 그 좋은 인사이트, 깊은 네. 그 인사이트로는 좀 풀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게 나오면서 재밌게 해줘야 이게 즐거운 건데. 네, 당연하죠. 네. 네. 인사이트가 얕으면서 재밌으려고 하면은 욕 먹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처음부터 저를 까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좀 속상하다. 하지만 저는 찐이니까 한번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LG 그 에너지 솔루션 지금 그 이벤트가 내일까지죠? 네, 상장 맞습니다. 청약.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려운 것이냐? 아니면 무슨 다른 악재 때문에 어저께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 오전에 좀 괜찮아질 듯 하다가 다시 다 꼬꾸라졌는데 역시 수급 문제로 봐야 되나요? 우선은 가장 큰 것은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가장 크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맞닿아지고 있는 게 뭐냐면 양적 긴축이라는 얘기가 지금 현재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2주 전에 우리가 FMC 쪽에서 우리가 12월 달에 F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었죠. 우리가 12월 달에 이렇게 회의를 했었어 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런데 알고 있었죠. 금리가 올라갈 거야. 그리고 테이퍼링이 시작될 거야. 이런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하고 좀 다른 양적 긴축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사실 양적 긴축이라는 것은 사실은 완전히 이제 돈을 회수해버리겠다는 겁니다. 만기가 되면 추가적으로 채권을 사지 않고 이제는 이제 만기 이제 도래했으니까 돈 내놔. 만기 너 지금 가져가고 채권 가져가고 돈을 내놔라는 이런 식의 흐름입니다. 전체적인 시장에서 이 돈이 풀리는 게 멈췄고 이제는 돈까지 흡수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경험적으로도 양적 긴축이 예전에도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강해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건 아마도 양적 긴축이 나오는 시점까지도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다. 물론 파월 의장이 하반기에 할게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좀 급한 불은 껐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반기 때 양적 긴축이 될 것이다. 돈이 땡겨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유동성 효과로 주식이 막 올라갔던 것을 이제는 멈춰야 될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에 대한 얘기, 우리나라 엊그저께 얘기했죠. 1.25까지 올라갔습니다. 실제 우리가 최근에 혹시 대출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는 없어요. 예, 돈이 부자십니다. 우리 대표님이니까 우리 대표님은 부자다라는 것을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부채를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고 실제 어떤 것을 살 때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1%대였습니다. 2%가 안 넘어가 조금 안 좋은 2%대 이게 이 정도였는데 지금 대출을 받으려고 딱 그 연장을 하잖아요. 4%대. 좀 안 좋으면 5%대. 더 높아지면 지금 적금금리가 4%대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대출금리는 얼마가 된다? 6%, 7%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속 있고 또 1.25에서 끝나느냐?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5 정도까지는 올해 열어놔야 돼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올 초만 하더라도 3번만 시킬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4번이 규정 사실화되고 있고 다음에는 6번 시킬게 아니야 FOMC 회의할 때마다 올려야 돼 8번 올릴게 이런 식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좀 빠르게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서 시장을 조금 더 지금 현재 빠르게 지금 현재 뭔가를 바뀌려고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준금리에 대한 얘기고요. 자, 세 번째는 최근에 암호화폐 여러분들 흐름 보셨습니까? 암호화폐 혹시 투자하고 계십니까, 대표님? 아니요, 투자는 안 하는데 지금 분위기 상당히 안 좋죠. 많이 하락하고. 네, 그렇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4만 달러를 겨우 지지해주는 정도의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언제부터 올라갈 것 같아?
못 갈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왜? 결국은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이 암호화폐가 올라갔던 이유는 시장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투자처를 열심히 찾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투자처가 지금 현재는 조금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의 유동성이 흡수가 많이 돼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 암호화폐가 막히면서 안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게임 업종들. 게임 업종들의 NFT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위믹스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그런 NFT 뭐 관련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게임주도 같이 움직였었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 뭐 대표적으로 우리 위메이드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 암호화폐 자체가 지금 현재는 안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이슈들도 있고 또 네 번째로는 오미크론입니다. 오미크론 우리가 항상 코로나 바이러스의 숫자 대비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항상 역외관계입니다. 즉 확진자가 줄어들면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가고요. 반대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 즉 오미크론이 이런 정점을 찍어야지 우리나라의 시장도 조금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이 나타날 것이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날마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거는 그나마 이제 내일 정도면 마무리가 거의 되는 이슈이긴 하죠. 근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제 주변에 이제 좀 물어보고 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어떤 식으로 청약을 하냐면 100억대. 야, 유동성을 100억을 갖다 넣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시장에 있어야 되는 이런 자금이기도 하고, 정말 주식에 관심 없는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야,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한다는데 해야 돼? 나도 할까? 이런 식의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야, 정말 사람들이 광풍이 불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그렇게 불어도 되는 이런 수준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돈이 지금 현재 블랙홀처럼 다 빨려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중에 있는 이런 유동성이 다 거기로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기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총 최소한 3위 아니면 2위로 올라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펀드들, 모든 자금을 집행하는 곳들은 무조건 얘들 사야 됩니다. 편입을 해야 됩니다. 패시브 자금들이 무조건 올라올 수밖에 없고, 실제 이렇게 되면 수급의 괴리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잡으면 난리가 납니다. 즉, 그 펀드들의 이런 수익률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이런 수익률이 차이가 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비싸 보여도 100조가 넘어가고 뭐 150조까지 가더라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이 포지션을 무조건 잡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슈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러한 여러 가지 한 5가지 정도의 이슈들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5가지 이유. 네네네. 이거는 네네.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네. 이제 네. 알 수 있어. 네. 네, 이제 중요한 거는 네. how to 솔루션을 이제 어떻게 자, 간단합니다. 먼저 일단 네. 지금의 이 꼬인 수급 어쨌건 그 5가지 요소 중에서 나머지 4가지는 뭐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죠. 시간이 네. 걸릴 수 있지만 네. 한 가지 LG 에너지 솔루션은 내일이면 내일? 끝나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네. 일단 요 하나라도 해결되는 내일 이후에 수급이 좋아지면서 시장이 좀 괜찮아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결국은 2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 제가 뭐 4가지 정도의 LG 에너지 솔루션을 빼고도 4가지 정도가 지금 현재 부정적인 요인이 있죠. 근데 이것을 이길 만한 호재가 나올까라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경기에 대한 얘기나 어떤 새로운 좀 큰 호재성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실제 경기를 이끌어 나갈, 그거 아니면 밸류에이션이라도 싸게 내려와 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많이 빠졌긴 했지만 지금 현재 종가가 2,864입니다. 아직까지도
좀 더 빠질 룸이 남았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밸류에이션 하단을 2,790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PBR 1배 정도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그 정도 언저리까지 내려오면 이제는 좀 위쪽에 룸이 생기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내려가도 되는 이런 구간에서 지금 현재는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아직까지 조금 천천히. 근데 예. 2,890 해봐야 네네. 뭐 100포인트 정도? 네네, 100포인트 정도. 100포인트 해봐야 뭐 1%안 되잖아요. 아직. 3% 가까이 되는 거죠. 몇 프로가 되는 거죠? 3% 가까이, 2.5%. 예, 예. 주가지수로 2.5% 정도만 네네. 더 빠지면 그렇죠. 된다는 네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 최악의 경우 네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그러면 주식을 팔고 더 싸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이대로 그냥 이 과정을 맨몸으로 버티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세요? 가지고 계신 분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을 생각한다면 저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는 뭐 이미 손절 라인이 벗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한 2, 3% 정도는 더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2, 3% 빠지면 본인의 주가는 최소한 거기에 2배 이상은 빠진 게 됩니다. 대부분.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은 그나마 좀 소수에 불과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미 손절 범위가 벗어나 버린 종목을 갖다 던지고 밑에서 다시 사세요. 이런 적극적인 전략을 취하시기 이런 것을 권해드리기보다는 지금은 뭐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좀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저는 교체 매매도 나쁘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조금 이따가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좀 아마 좀 이따 할 것 같은데 지금 하죠. 지금 할까요? 네. 실적 관련된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결국은 4분기 실적 관련된 종목들로 여러분들 좀 많이 슬림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우선 지금 현재 조금 1개월 전하고 지금 현재하고 좀 달라지고 있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실적이 보셨던 것처럼 역사상 최대 나왔고요. 실제 반도체 장비 같은 주식들은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노공업 그리고 원익 IPS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괜찮아요. 지금도 이런 종목으로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짜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을 거야. 반도체 장비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 있잖아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이런 관련된 주식으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더 상향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라인들은 이런 반도체 디스플레이 라인이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낮게 난 좀 더 천천히 갈래라고 얘기를 하시면 금융주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금융주들 어쩔 수 없습니다. 올해 내내 얘들은 계속해서 탑픽권 안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내내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답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더디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셔서. 근데 더디어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많이 빠지는 것보다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완전 천지 차이가 될 겁니다. 실제 금융주들, 대표적으로 은행 관련된 주식들 아주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생보사들, 보험사들 같은 경우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 그리고 좀 섹터를 좀 더 한자면 조선업종들이 올해 흑자 전환이 좀 많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근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이런 M&A가 결렬이 됐습니다. 오히려 현대중공업한테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날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철강하고 건설 같은 경우도 최근에 1개월 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컨센서스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쪽 관련된 종목들도 괜찮아지겠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즉 지금 방금 제가 언급해 드렸던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슬림화를 많이 시키십시오. 그러셔야지 그나마 버틸 겁니다. 숫자가 나오지 않는 종목들에 버틸 필요는 없는 상황이 지금 현재 좀 오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살만한 섹터 주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일단 네. 2차 전지 장비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아니라 그냥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반도체 장비주. 네네네. 반도체 장비주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조선업이 있고 조선, 금융, 뭐 여러 가지가 LG 있단 말이에요. 디스플레이 관련된 주식들. 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장비주는 오늘 올랐단 말이죠. 네네네. 반대로 조선 쪽은 오늘 많이 빠졌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오르고 있는 주식을 가야 될 것이냐, 지금 빠지고 있는 섹터의 주식을 갖는 게 나을 것이냐. 저의 생각은 올라가고 있는 지금 현재 가장 그래도 실적으로서 괜찮은 게 반도체 장비주들입니다. 결국은 앞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리노공업, 그리고 원익 IPS,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탑픽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중소형과 관련돼서 이런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결국 근데 네네. 문제는 지금 오르고 있는 거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네. 있는 두려움이 뭐냐면 네네. 지금 오르고 있는 거 왜냐면 지금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네네네. 오르는 걸 사러 들어갔다가는 물리는 거 아니야? 또 고점에서 이게 계속 이번에 네네네. 연속되는 어떤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네네.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뭐 지금 원익 IPS 지금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차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밑으로 좀 처지고 있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느낌이죠. 시장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데 시장은 꼬꾸라지고 있는데 원익 IPS는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주가상으로도 많이 쌉니다. 아직까지 싸게 거래가 되고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았던데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리노공업은 아직도 우상향 추세이긴 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21만 원 언저리까지 갔다가 19만 원 하고 있으니까 2만 원 가까이 하락을 했네? 거의 뭐 10% 가까이 하락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얘들이 다른 종목들 같으면 시장이었으면 17만 원, 16만 원 와 있는 게 정상. 하지만 얘들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친구들은 괜찮아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이런 업종들 중에 그나마 제일 세그멘트가 지금 현재 강한데 결국은 반도체 장비주들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화두가 던져졌기 때문에 그 실적이 없는,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네네네. 성장주들은 좀 어려울 것이다. 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우선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메타버스에 뭐 게임주가 됐든 뭐 네네. 엔터주가 됐든 네네. 이런데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네네네. 아마 되게 불안해하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네. 지금 그런데 우리 김건진 부장님도 예전에 방송에서 그런 네네.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주식으로 성장주 하나를 픽하고 있다. 그게 뭐냐? 우주항공 테마. 네네. 제가 많이 좋아하죠. 네. 예. 지금 그 우주항공 테마와 관련해서도 지금 어떻게 보유의 관점이신지 아니면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화두 때문에 시각이 좀 바뀌신 것인지.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조금 길게 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인생을 뭐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계속해서 적립식 같이 이런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투자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제가 세트레가이 계속해서 그렇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 제가 오늘 우연치 않게 무슨 일이 있어서 작년 11월 18일자부터 해서 어제 종가까지 해서 제가 수익률을 한번 봐봤어요. 불과 마이너스 4% 정도 돼 있더라고요.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시장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 거고요. 얘들은 앞으로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파실 때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주식의 대가들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최근에 샀던 이런 주식을 팔았던 것은 최근 한 달간 오른 게 나의 이게 수익률이야. 몇 년간 가지고 있는 건 의미 없고요. 최근에 한 달입니다. 실제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도 아마도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뭐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이 될 수도 있고, 당장 올해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익 내고 팔았어요 하는 것은 불과 그 순간일 겁니다. 한 달 정도의 이런 시세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나오는 것처럼, 순간 그렇게 올라가는 시점에 잘 매도를 하고 나오시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불과 이날부터 8월 3일부터 딱 4개월, 4개월 정도 걸렸나요?
4개월 만에 거의 뭐 10배가 나오는 것처럼 실제 최근에 뭐 로봇 관련된 주식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로보스타 같은 경우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불과 17,000원대 있다가 3만원 더블이 쉽게 납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세트가이 같은 경우 이런 우주항공 관련된 이런 것은 조금 좀 길게 보자라는 겁니다. 좀 주가가 그냥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고 이거는 매달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저축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실적이 조금 아직은 다 뒷받침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실적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모멘텀 투자나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나는 이거는 묻어놓을 거야.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방금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나는 바로바로 수익이 나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로 당장 피해 가면 어디로 피해야 되는가. 즉 그 투자의 시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저는 뭐 길게 보면 난 로봇주는 지금도 괜찮을 것 같고 우주항공도 괜찮을 것 같고요. 게임주들도 저는 뭐 NFT나 블록체인 관련된 주식들은 길게 보면 다시 올라오긴 할 겁니다. 물론 근데 지금이 고점인지 어딘지를 모르니까 적립식 같이 꾸준히 투자를 하자라는 생각을 하시고 내가 당장 1억 있어. 여기다 내가 지금 당장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해야 돼? 라고 하신다면 지금 당장 그 목돈이 들어가야 된다면 방금 얘기 드렸던 실적 관련된 주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베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주에 대한 뭐 메타버스가 됐든 NFT가 됐든 네네네. 이쪽에 또 확신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아직 뭐 그 밸류에 맞는 실적을 지금 보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네. 장기적 관점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네네네. 적립식으로 그렇게 가져갈 수 있다. 저는 미래에 메타버스나 이런 NFT 관련된 이런 것은 당연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돼야 되는 뉴스이게 분명히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목돈을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 바로 올해 실적이 그렇죠. 좋아질 어떤 섹터나 그렇죠. 산업, 기업에 이제 투자하시는 게 맞고, 맞고요. 네, 맞습니다. 뭐 분할 투자로 적립식 투자로 하는 경우에는 성장주 같은 경우 네, 괜찮습니다. 매출 상관없이 그렇게 해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에코프로비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해왔던 2차 전지 소재주, 지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무너지면서 이제 시총 1위가 됐잖아요, 코스닥. 네네. 이것은 어떻게 성장주기는 하지만 네네.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그래도 우리가 좀 비중을 줄이거나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섹터 혹은 주식으로 봐야 될까요? 우선은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실제로 시가총액 코스닥 쪽에서 시가총액 1위가 됐습니다. 셀트리온이 최근에 그룹사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좀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왔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2차 전지 업체이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어찌됐든 1위가 됐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실제 에코프로비엠 1위가 됐다는 것은 2차 전지 업체들한테 이제는 성장성을 더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스닥은 대표적으로 뭐 성장 주식들의 이런 놀이패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였습니까? 성장하면 뭐라고? 이꼬를 하고 바이오였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셀트리온이 거기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었죠.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1위를 차지하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은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숫자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시대로 지금 현재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이슈들이 더 많이 나타나 줄 수밖에 없고요. 실제 1위가 되고 이것의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 얘들이 계속해서 에코프로비엠 1위를 유지를 하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아주 좀 괜찮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을 지금 애널리스트들 한 100조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조금 더 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적정 주가, 뭐 실제 뭐 카뱅에서 보셨던 것처럼 위로 올라갔다가 다 내려와서 이제 적정 주가에 지금 현재 회귀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실제로 LG 에너지솔루션이 100조만 하더라도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이 밸류에이션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돼야 됩니다. 실제 그동안 봤던 이런 밸류보다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면 야 이쪽으로도 계속해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 아랫단에 있는 회사들 양극재 업체들, 음극재 업체들, 뭐 전해질 업체들 이거 다 레벨업이 한 번 더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전히 우리가 전기차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가야 될 방향이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다들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섹터, 2차 전지 관련된 것들은 야, 뭐 가치주, 뭐 실적주, 그래도 보면 성장주는 뭐 봐야지 하고 하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볼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정표가 또 오늘 에코프로 BMA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그 좀 불안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가 4분기 실적이 이제 많이들 안 좋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실적 발표하면서 기업이 또 주가가 부러질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미리 겁먹고 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좋아질 만한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좋다는 거는 또 반대로 튈 수 있다라는 네, 그렇죠. 네네. 거니까 그렇게 볼 만한 섹터가 있다면 어딜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이게 아까도 얘기를 해드릴 때 반복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입니다. 결국은요. 결국은 지금 반도체 쪽이 제일 지금 현재 섹터별로 해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섹터별로도 이거 뭐지? 사실은 4분기는 항상 빅백스가 상당히 많은 해입니다. 뭐 1분기, 2분기, 3분기 하다가 갑자기 4분기에 성과급부터 시작해서 일회성 비용들을 다 때리는 분기가 4분기입니다. 항상 4분기 실적에 대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실제 그것 때문에 애널리스트들도 많이 낮춰놓습니다. 야,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길게 본다면 주가는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4분기는 어떻게 보면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4분기로 보면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발표가 되냐면 연 단위로 발표가 됩니다. 즉 작년에 얼마가 나왔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야 분기 4분기에 얼마가 나왔어 이거보다는 2021년에 실적은 이랬어 라고 이렇게 발표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해볼 수는 있지만 결국은 지금 현재 숫자가 제일 잘 나오는 부분 앞에서 얘기 여러 번 해드리는 반도체 쪽하고요. 금융주들 쪽을 여러분들이 4분기 실적 호전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조선은 흑자 전환이 이번 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철강이나 이런 건설 같은 경우는 한 달 전보다는 컨센서스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건설주 같은 경우 오늘 상당히 많이 부러졌잖아요. 오늘 이슈가 조금 그죠,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 많이 밀렸고 실제 이거 혹시나 면허를 취소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사업정지, 뭐 영업정지, 여러 가지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이슈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그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무섭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섭죠. 무서우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실제, 그 대부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저희가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시간에 저는 사람들이 뭐 신라젠 주주들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신라젠이 그렇지. 오늘 발표를 하는 날이거든요. 야, 다시 복귀를 시켜주느냐? 야, 얘 퇴출시키느냐? 이게 오늘 결론이 나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오스테오 임플란트에 대한 이런 결정이 또 납니다. 최근 들어서 악재들이 이쪽에서 뻥, 저쪽에서 뻥 이렇게 그러니까 1월달 초반부터 계속해서 팡팡 터져가지고 첫날 시작하기 전부터 오스테오 임플란트가 야, 1월 효과는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시장에 신뢰가 좀 많이 훼손이 돼버린 거죠. 예, 이런 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긴 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건설주 지금 네. 현대산업개발 이슈로 급락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저가 매수의 기회입니까? 아니면 당분간은 좀 피해야 되는 리스크 있는 분야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은 좀 대표적인 건설주 제가 지금 현대 건설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여기 지금 그어드리는 이 선 지켰어야 되는 선입니다. 근데 오늘 하회해버렸다라는 것은 우선은 조금 더 내려가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즉 가격대가
이 정도 한 4만 원 언저리까지는 한번 좀 열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 봉이기 때문에 손바닥 받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현대건설이나 GS건설 같은 이런 DB, E&D 같은 이런 종목들은 저는 좀 길게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주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찌됐든 정책 테마가 붙으면 가장 먼저 붙어야 되는 게 바로 이 건설주들이고요. 지금 대권 이제 대선이 한 50일 정도 남은 걸로 아는데 열심히 쏟아낼 겁니다. 뭔가 바로 이런 정책에 대한 거, 그리고 정책의 가장 1순위는 뭐예요? 부동산일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조금 마무리가 되는 시점과 그 동일하게 해서 한번 리레이팅이 되는 구조가 아마 다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은 당장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관심 종목으로 이쪽 관련된 종목을 바라보시는 거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갑자기 투자 팁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 1월달 지금 현재 중순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빠져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배당 관련된 주식들 있잖아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깨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당 관련된 이런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 금호 석유 같은 경우, 그리고 화학주들 뭐 올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가격들 너무 싼데, 그리고 배당 때문에 빠졌고 조금 이런 게 없어진 회사들은 괜찮습니다. 지금 사놓고 기다리시면 이건 어떻게 보면 무조건 돈이 될 수 있는, 이런 안정적인 돈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신주들도 거기에 대표적인 중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내일도 물론 오늘 나스닥 그 분위기를 좀 봐야 되겠지만,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선물은 거의 1% 가까이 좀 빠지고 있으니 현재로서 나스닥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 보여요. 근데 지금 요소로는 뭐 미국채 금리가 1.8 다시 좀 올라가고 다시, 있다고. 10년 만기 국채. 10년 만기 국채가. 이유가 뭐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우선은 뭐 특별한 건 아직 없는 거, 결국은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이 지금 현재 되는 걸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되고 있고, 미국도 사실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 작년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던 게 아니라 이제는 다우 같은 경우는 박스권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박스 하단까지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얘들도 그동안에 올라갔던 것을 좀 토해내야 되는 이런 시점으로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 뭐 내일 또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돈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나 양적 긴축이 되면 타격을 많이 받는 데는 어디냐면 선진국보다는 우리 같은 이런 신흥국들한테 훨씬 더 악재로 계속해서 다가설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신흥국들한테 조금 더 악재라면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좀 신흥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금이 좀 빠질 수밖에 없고요. 실제 이렇게 빠지는 게 실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사주면 올라와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추풍 낙엽처럼 계속해서 최근에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제가 아침에 가장 먼저 이제 장 시작되면 보는 게 뭐냐면 외국인들 선물입니다. 외국인들 선물이 사고 있나? 팔고 있네. 오늘도 재미없겠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이 숫자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금융투자 뭐 기관들은 사실은 아시죠, 여러분들? 별 재미가 없게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실제 뭐 2,300계약이나 금융투자에서 매수를 했다는 것은 외국인이 조금만 사주면 계속 다 팔고 나갈 애들이니까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외국인들의 선물 이런 계약수를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저점을 2,890으로 보니까 2,790으로 네. 보니까 아직 한 3% 가까이 하락할 룸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잖아요. 네. 자, 내일 만약에 시장이 더 빠진다. 혹은 오른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냥 모르고 그냥 계속 지나치는 게 나은 것인지. 지금은 사실 한 발짝 좀 물러나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제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시장을 다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는 경기에 대한 뭔가 시그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경기에 대한 거나 완전히 모든 걸 지금 현재 긴축을 모든 걸 덮을 만한 호재성 이슈가 나와야 됩니다. 뭐 그런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그거 아니면
밸류에이션이라도 엄청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둘 다 지금 이제 충족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속상하지만 한 발짝만 물러나서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주식이 너무 하고 싶어라고 하면 그날 제일 강한 놈한테 그냥 붙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나오고 그날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바이앤 홀딩 구간이 아니라 지금 어쨌든 엄청 스캘퍼적인 이런 구간이나 아니면 한 발짝 물러나서 아예 그냥 네,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내일 또 하루 아주 지루하고 답답한 하루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투자자들 고구마 몇 개 입장에서. 먹은 이런 식의 시장에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요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래도 우리가 좀 대충 일정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어야 이 힘든 구간을 견딜 수가 있는데 매번 이러다가 계속 대세하락으로 간다 네네. 생각하면 아찔하잖아요. 지금이라도 팔고 떠나야 되니까. 사실 올해 증시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실은 저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경험적으로도 이렇게 되면 올해는 별 재미가 하나도 없겠는데 라는 생각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나마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던 1월 효과나 어떻게 보면 연초 효과가 지금 현재 사라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이런 신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정책들이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시발점이 돼서 한번 변곡점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 3월 9일 날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의 손으로 어떤 원하시는 이런 대통령님을 한번 뽑아서 정말 거기에서 어떤 정책에 하는 이슈를 다시 한번 일깨워보는 이러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게 그러한 이슈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니면 오미크론이 잡혀서 오미크론이 이제 다 되면서 이제는 끝나가 코로나가 잡혀가 이런 식의 호재성 이슈가 나오거나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건 미국 쪽에서 뭔가 좋은 소식이 나와야 좀 우리가 네네. 이러니까 자꾸 미국장을 쳐다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왜 방송 보시면서 많이들 답답해 하시겠지만, 네, 또 현실은 또 우리가 현실대로. 그렇죠. 예, 얘기를 해야 근데 이것도 되니까요. 물론 확정된 건 아니고 당연하죠. 김건진 부장님의 네. 저희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뷰니까 네. 참고하시고 이런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논리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지 않다. 나는 이렇게 다르게 생각한다. 그럼 그거에 맞는 또 대응 논리를 세우고 행동하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김건진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리딩투자증권 곽병렬 이사님과 또 다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모신 손님은 리딩투자증권 곽병렬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한 1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죠?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 뵀을 때는 이제 배당주 투자 전략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방송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실전 ESG 투자 따라잡기라는 책을 쓰셨네요. 네. 너무 과격한 홍보를. 네. 일단 ESG 관련해서 참 이게 좀 따지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네, 그래서 오늘 좀 모셨고요. 일단 ESG와 관련해서 들어가기 전에 배당주 관련된 이야기 좀 먼저 해볼게요. 예. 일단 1년 전에 우리 얘기하셨던 배당주로 이제 고려아연,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SK머티리얼즈, 한솔케미칼 여러 개 얘기하셨어요. 일단 이러한 그때 이야기하셨던 이 배당주들 이들의 어떤 흐름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 배당 우리가 그때 당시에 투자했다면 좋은 수익을 얻었었던 건가요? 예. 사실 제가 출연했던 게 2020년 8월이었습니다. 거의 1년도 더 넘었네. 1년도 훨씬 더 넘었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시장이 2020년 대단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021년이 조금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그날 말씀드렸던 종목들 국내든 해외든
대체로 보면 일단 다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서는 저희가 한솔케미칼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그 당시 때 제가 저희 방송이 나간 날로부터 해서 오늘 어제까지 제가 이제 수익률을 봤더니 거의 65%니까 사실 뭐 대단히 좋은 성과를 뭐 거두기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도 뭐 고려아연 지금 말씀하셨지만 거의 한 30% 정도 올랐으니까 대체로 뭐 좋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에는 사실 배당 수익률을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주가 상승률만. 주가 상승률, 그러니까 자본 차익이 만약에 그때 사가지고 어제 팔았으면 이만큼 우리가 수익을 거뒀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당시 때는 사실 주가가 굉장히 사실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꽤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배당 수익률로만 더 놓고 본다면 이 수익률에서 뭐 적어도 한 2번 정도 배당을 만약에 우리가 받았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수익률이 더 올라가는, 배당 수익률 때문에 자본 차익과 함께 수익률이 제고되는 효과가 아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뭐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배당주.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주가가 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당주가 그렇게 매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배당은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낮으면 당연히 지금 현 주가 대비해서 배당은 뭐 그대로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배당 수익률이 이제 높아지는 효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낮을 때 사실은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서 이건 사실 근데 조금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당의 함정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 주가가 저 밑에 있을 때는 배당 수익률이 다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제가 당시 때 방송에서도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배당 수익률만 너무 보시면 안 된다. 배당이 과연 현금 배당이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제가 당시 때 이야기했던 지금 언급했던 종목들도 기본적으로는 배당 성장주, 꾸준히 배당금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류라고 좀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배당금을 올려줄 수 있다라는 거는 영업이 그래도 잘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돈을 벌어야 뭐 나눠줄 돈이라도 있겠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또 배당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돈이 많은 기업들도 배당 안 하는 기업들 많습니다. 그냥 쌓아놓고라든지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잉여금으로 남겨놓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배당 같은 경우도 한번 해봤던 기업들이 그래도 주주들한테 훨씬 더 친한 친근감을 주는 기업들이 주로 계속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경험치들이 많이 있는지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제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하셨던 배당주 가운데 좀 현대모비스가 좀 눈에 띄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참 돈이 많이 번 기업으로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주가 측면에서는 정말 안 움직이고 오히려 좀 작년에 되게 그 주주들을 실망시킨 기업 중에 하나란 말이죠. 현대모비스 기업 가치에 대해서 혹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지금 우리나라 그 지배구조상에서만 놓고 보면 핵심이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치로만 따지면 되게 예. 이상하다. 왜 이 가격이 있어야 되지? 예.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나오는 음모론이 일부러 대주주 측에서 경영자가 누르는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돌잖아요, 시장에서. 예. 사실 뭐 저희들이 그런 진위를 정확하게 뭐 다 파악해서 이야기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해당 기업의 그 큰 아젠다로 봤을 때 핵심 기술을 어떤 기업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주주들의 지분율에 따라서 지금 당장은 어느 기업 쪽에 조금 더 하이라이트를 해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주주 환원을 해야 되는지는 조금은 선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하나 이렇게 되게 단정 내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근에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지금 글로비스 관련돼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조금 정리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비스 작년에 좀 고생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봐서는 큰 악재는 조금 지나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배당 성장률도 굉장히 좀 괜찮은 기업이고, 그리고 어쨌든 향후에 현대차 그룹이 뭐 미래차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원천 기술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너무 보시면 좀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조금 긴 안목에서 보시면 모비스도 좀 우리가 그런 쪽을 좀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제 이번에 가지고 오신 그 ESG 관련한 이야기로 좀 돌아오면, ESG 우리가 이제 작년서부터 이게 화두가 좀 되기는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과연 ESG 기업에서 홍보 차원으로 LG도 그렇고 뭐 SK도 특히
그렇게 광고하죠. ESG, 뭐 착한 기업 혹은 뭐 주주를 생각하는 기업. 그런데 올해 사실 말로만 그러지 뭐 물적 분할이니 하여튼 모든 면에서 소액주주보다는 경영자 편의, 그 지배권, 그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다 보니 진짜 한국 시장을 떠나고 싶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완전히 실망한 주주들이 엄청 늘어났단 말이죠. 일단 한국에서 정말 ESG를 잘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 지금 뭐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근 들어서 뭐 불거졌던 물적 분할 이슈라든지 그리고 대주주들이 뭐 먹튀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이 디스카운트 받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가려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보면은 주주 입장에서 그래도 견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또 ESG라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슬픈 이야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ESG를 훨씬 더 좀 우리가 하이라이트하고 ESG를 잘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우리가 또 응원도 해줘야 되고, 그런 기업들을 조금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기업들은 그래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가더라도 불확실성이 좀 적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또 거꾸로 있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ESG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배구조와 관련돼 있는 말씀만 좀 드렸지만, 사실은 친환경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사실 전 세계적인 지금 작년부터 해서는 뭐 큰 화두입니다. 사실 이거는 테슬라부터 해서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친환경 관련돼 있는 뭐 이 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장기적인 테마이기 때문에 ESG에는 사실은 큰 맥락에서 보면은 친환경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 우리가 또 지속해서 좀 모니터링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와 관련돼 있어도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하긴 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그 블랙락에서는 ESG 기업에만 이제 투자하겠다 이런 뭐 발표도 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기는 했었으니까. 근데 일단 ESG 하면은 어쨌든 단어는 이제 다 알 거예요. 근데 와닿지가 않아. 왜 도대체 ESG를 제대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런 기업들을 알아야 그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알 수 있잖아요. 예. 일단 외국에서 ESG 점수가 높은, 이것도 뭐 평가는 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업들을 몇 군데 좀 소개해 주시면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기업들이 사실 전 세계 지금 ESG 넘버원이라고 지금 일컬어집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가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ESG가 엔비디아 하면은 우리는 사실은 비메모리 반도체의 지배자. 그렇죠. 이렇게 이제들 많이 생각하시고 작년에 대단히 랠리를 펼쳤던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요. 사실 엔비디아는 ESG 그 평가 기관들이 내세우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점수를 집계해 보면 계속해서 좋습니다. 그것도 거의 한 3, 4년 정도 동안 거의 탑 클래스에 있을 정도로 좋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사실 ESG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재무제표에 보이지 않는 항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제표에 보이지 않는 항목이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비정성적인 데이터들, 어떻게 보면 좀 재무적인 숫자가 아니라 다른 측면들의 기업 가치들도 우리가 이제 본다라는 의미인데, 사실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미국의 지금 뭐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런 기업들이 기업 가치가 사실 어디서 나오냐면 재무적인 거에서만 나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무형자산,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원천 IP라고 할 수 있는 무형자산에서부터 사실 이런 기업들의 가치들이 나올 텐데, 이 무형자산에는 대표적으로 보면 브랜드 가치라는 게 있고 이 브랜드 가치를 이루는 게 사실은 ES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엔비디아라든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우리 옆에 있는 대만의 이제 TSMC 같은 그런 기업들이 대단히 ESG 점수가 높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런 기업들은 무형자산의 가치도 대단히 상승하고 있고, 이 무형자산 가치를 떠받치고 있는 게 그 항목 중에 하나가 ESG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TSMC가 ESG 점수가 높은 걸로 얘기하시니까 엔비디아도 그렇고, 근데 우리 삼성전자는 거기 포함이 안 되나 봐요. 삼성전자가 좀 안타까움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런 게 결국 경쟁에서 밀린다는 게 결국은 이제 주가가 우리가 뭐 PER 배수가 틀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로 삼을 수도 있겠네요.
그 뭐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해서 뭐 ES 점수가 아주 나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 뭐 최상위 등급에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ESG 점수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 잘하는 기업이 이제 네이버 같은 기업, 그리고 뭐 NC소프트라는 기업, 그리고 의외로 LG전자가 되게 좋습니다. NC소프트가 ESG 점수 높나요? 예. 이번에 근데- 그 문제된 거 뭐 게이머 예. 게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여러 가지 게임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회적 그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주가가 또 급락하는 이유가 예.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의 그 뉴스 플로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ESG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좀 컨설팅 기관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비정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어떻게 보면 좀 신용평가 하듯이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제 종합 빅계를 하는 게 이제 ESG 통합 방식에 의한 어떻게 보면 ESG 점수가 될 텐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라든지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시듯이 전통적인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배 구조가 복잡하거나 이럴 이유가 없겠죠, 당연히. 비교적 신생으로 생긴 기업이고 아직 무슨 2세라든지 3세 경영까지는 가지가 않았기 때문에 거버넌스 자체, 그러니까 지배 구조는 깨끗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무슨 탄소를 막 많이 배출하거나 그러지 않고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친환경 쪽으로 많이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녹아 있다라고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ESG를 좀 우리가 명확하고 간단하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 뭐를 ESG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사실 ESG라고 하는 거에 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주제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E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친환경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S라는 건 이제 사회적 공헌을 얼마나 하느냐, 그 다음에 G는 이제 이 지배 구조를 보는 거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이제 점수를 어떻게 보면 매기기 때문에 저희가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무슨 뉴스상에서 어떤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점수가 뭐 조금 후퇴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ESG 기관이 1년에 한 번 정도 평가를 하고 그리고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또 자기들만의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뉴스 하나에 의해서만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인다라고 보는 건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차이가 간극이 있을 수 있다라고도 좀 이해를 그러니까 드릴 수 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ESG 점수가 여러 이슈에 의해서 회사 환경에 의해서 바뀌는 것보다는 1년에 한 번씩 결정. 그러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생각했던 어떤 지수가 2021년에 지수가 되는 거고 2021년에 활동을 바탕으로 평가한 지수가 2022년에 맞습니다. 점수가 되겠군요. ESG. 예, 그러니까 좀 이게 늦게 반영이 되네. 예,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ESG 등급에 들어가려면 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하는 ESG 관련돼 있는 그 보고서들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ESG 관련돼 있는 경영 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 이렇게 ESG 관련돼 있는 종목에는 대형주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이제 반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거대로 ESG 평가 등급을 받고 그리고 ESG 관련돼 있는 외부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또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또 투자하려면 그 역시 어떤 재무적인 어떻게 보면 자원 같은 것들이 충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여기 녹아져 있다. 그러다 보니 대형주들이 좀 많은 특성들이 있다라고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국내 기업 가운데서 이제 추천해 주신 게 한 7개 있는데 보니까 네이버, NC소프트, LG생활건강, LG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신한지주 예. 요 정도 있네요. 예. 근데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거 주가가 다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맞습니다. 것들인데 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투자할 때 우리가 굳이 뭐 ESG 점수가 크게 투자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지표? 이걸로 삼을 만한 건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제 책에서도 ROESG라고 하는 모델을 가지고서 제가 이제 추천한 종목들인데요. 예, ROE랑 ESG를 이제 함께 고려하는. 그러니까 ROE라고 하는 건 사실 수익성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자본 대비해서 돈을 많이 벌었느냐를 보는 게 이제 ROE고 여기에다가 사실은 ESG를 함께 고려하자.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하자라는 건데요. 사실 이제 이런 방법론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단선적으로,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런 종목들이 빠지거나
떨어지거나를 가지고서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긴 변수들입니다. 왜냐하면 애플 같은 경우 ROE가 50% 가깝게 되거든요. 근데 애플이 뭐 특별하게 영업을 못하지 않는 이상 그게 바뀌진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애플이 그렇다고 해서 ESG를 못하지도 않으니 사실 애플 같은 기업은 오랫동안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익성도 꾸준히 그냥 별 변화 없이 그냥 굉장히 좋은 상태를 굉장히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ESG라고 하는 변수도 그거와 같이 함께 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기 투자 목적으로 좀 좋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업이 주가가 지금 나쁘다면 좀 긴 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ESG 관련돼 있는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 퇴직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에도 다 집어넣을 수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류의 펀드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퇴직연금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부터 퇴직한 이후부터 해서 사실은 거기서 수익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한 10년, 15년 텀 이후를 이제 바라보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품들을 운용함에 있어서 ESG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좀 중요한 팁이다. 그리고 그런 펀드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이 아마 그 펀드의 비중이 높을 것이다. 거꾸로는 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네이버, NC소프트, LG생활고용 우리 곽병일 이사님이 1,000만 원이 있어요. 예. 이 가운데 어떤 주식에 투자하시겠어요? 저는 뭐 사실 제가 지금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이렇게 콕 집는 거는 사실은 뭐 어려움이 좀 있지만 제가 봐서는 이 중에서 제가 아마 점수를 그냥 그대로 다 거기다 제가 가감 없이 다 그냥 보여드렸습니다. ROES 점수가 높은 정도.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가 그 ROE ESG 점수가 47.1점, NC소프트가 21.7점, 거의 그 뭐 더블이네요. 2위와 1위와의 맞습니다. 격차가. 그러니까 네이버를 상당히 좋게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ROE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ESG 점수 역시 굉장히 좀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아마 네이버의 경쟁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네이버랑 유사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고를 때 네이버는 굉장히 ESG도 굉장히 썩 잘하니까 우리가 중기적으로 오래 가져갈 종목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이런 종목은 얘는 그래도 우리한테는 불확실성이 조금 덜한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투자안으로 고려를 해보자.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이디어상. 그럼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접목을 한다면 게임주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요새 뭐 크래프톤도 많이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그 NFT 관련해서 게임주들 많이 떨어졌잖아요. 게임주 중에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 섹터 내에서는 NC소프트가 ROESG가 괜찮아. 그러니까 장기 투자용으로 좀 괜찮은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맞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굉장히 좀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투자안들이 있었을 때 지금 사실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사실 ESG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그 종목을 딱 픽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냥 뭐 내년도 이익이 좋아질 건지 아니면 뭐 이런 게임주나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 새로운 산업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정도를 아마 보면서 파악을 하시는데 이런 종목들을 만약에 내 퇴직연금 내지는 내 노후를 대비하는 용도로 만약에 내가 오래 가지고 가보고 싶다라고 본다면 제가 봐서는 한번 ESG라는 변수도 한번 넣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해외 기업 가운데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ROESG가 이제 46.8점으로 나왔네요. 근데 우리 삼성전자는 14.5점. 격차가 거의 3분의 1 수준이네요. 제가 이제 요건 사실은 굉장히 좀 기술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서 제가 아마 요건 제 책을 좀 읽어보셔야지 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단순 비교했을 때 어쨌건 삼성전자가 지금 분발을 해야 되는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다. 우리는 지금 단지 매출 이익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 공헌이라든가 주주에 대한 문제라든가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애플 하다못해 TSMC도 29.9점인데 우리는 삼성전자는 14.5점. 그러니까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둘이 똑같네요. 14.5점. 아무래도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와 같은 지금 미국의 주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창업자들이 사실은 최근까지 뭐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도 뭐 10년 전에만 해도 그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지금도 뭐 어떻게 보면은 않나요? 그렇죠. 그런 강력한 리더들이 사실은 창업을 해서 여태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 기업들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업력이 훨씬 길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력이 길고 이미 3세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누적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직도 풀어야 되는 어떤 숙제들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인식이 여기 들어가 있겠죠. 지금 ESG 점수가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분명히 그런 인식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저는 약간 주목하고 있는 거는 지금 ESG 점수가 나쁘지만 앞으로 좋아질 기업들이 또 우리는 만약에 낮다라고 보면 조금만 더 계산해 준다고 하면은 또 투자 매력이 또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그런 부분도 아마 추후에는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요거를 본다고 하면 이제 뭐 LG전자가 20.7점, 삼성전자가 14.5점에 비하면은 뭐 조금 더 높은 거니까 만약에 가전 쪽에서 뭐 이렇게 어떤 전자를 본다고 했을 때는 또 이게 참고 요소가 될 것 같기도 예. 하고요. LG생활건강이 3위인데 보니까 21점. 그러면 요즘 뭐죠? 그 아모레퍼시픽하고 많이 비교하면서 무엇을 살까? 이거는 단타용보다는 보통 장기 투자로 사시니까 그때 또 참고할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되기도 하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쟁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훨씬 더 좀 최선의 종목 내지는 만약에 너무나 다들 나쁜 상태에서는 그래도 차악을 만약에 고른다라고 할 때 한번 저는 이 기법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퇴직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 말씀드렸지만 조금 긴 텀으로 만약에 연금의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을 바라본다라고 보면 그래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변동성이 좀 낮기 때문에 그래도 길게 가져가기에는 좀 괜찮다. 이게 제가 논문을 보니까요. 재밌는 게 보면 미국에서 이제 분석돼 있던 논문들을 보게 되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성과도 좋지만 변동성이 장기 주가의 출렁거림이 어떻게 보면 ESG를 못하는 기업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ESG 잘하는 기업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장기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출렁출렁거리는 게 좀 덜 할 테니 그래도 가슴 철렁하는 것들이 좀 줄여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또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개별 기업단 이게 좀 리스크가 커 보이거나 아니면 좀 어렵게 느껴지시면은 보니까 이 ETF도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나와 있는 게 타이거 MSCI 코리아 ESG 리더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ESG 관련돼 있는 ETF들도 있고 뭐 펀드들도 있고 뭐 있는데요. 제가 제 책에서 소개드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원래 이제 이 ETF라는 게 원천 인덱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천 인덱스를 이제 만드는 것들이 대개 보면 ESG 평가 기관들이 들어가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도 좀 규모가 있는, 왜냐하면 ETF라고 하는 것들은 유동성이 너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호가가 너무 떨어져 있게 되면 가격 괴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돼서 그런 가격 괴리가 크지 않을 만한 것들을 제가 골라드렸으니까 제가 봐서는 이런 ETF들은 지금 최근에 IRP라 퇴직연금에 그리고 개인연금에 다 편입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또 제가 좀 긴 텀으로 ESG를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이런 ETF라든지 펀드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뭐 연금 펀드가 됐든 아니면은 그 퇴직연금 이런 것들을 이쪽에 연결할 수 있으니, 예. 그러니까 이렇게 ESG 점수가 높은 기업은 오랫동안 좋은 성장을 계속 할 거라는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니 예. 장기 투자용으로 괜찮을 것이다. 예. 네, 네이버냐 카카오냐 요즘 이거 가지고 많이들 댓글로 그 의견 충돌을 하시는데 ESG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왜 네이버를 선택했는지 이런 이유들도 한번 알아보면 도움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이렇게 뭔가 그 경영자의 어떤 경영 마인드가 사실 딴 거 없죠. 미국처럼 계속 주주 친화적이고 또 관계된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런 기업이 된다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런 기업들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근데 글쎄요. SK 요즘 뭐 물적 분할한 거 LG가 됐든 SK가 됐든 요런 회사들은 요즘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네 하여튼 그 기업 광고 하는데 쓸 돈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짜 워낙 이 물적 분 이건 정말 요즘 그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 기업들도 이번에 뭔가 확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뭡니까?
그 너무나 많은 상장, 그냥 뭐 다 끄집어내가지고 상장하니까 기존의 그 지주사를 완전 껍데기로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 때문에 불만이 커지는데 이런 것도 결국은 ESG에 대한 화두가 점점 커지고 요구가 커지면은 자연스럽게 좀 정리가 될 거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저도 좀 궁금한 사항인데요. 이번에 아마 올해 그 ESG 평가 기관들이 과연 이런 물적 분할을 그 거버넌스 점수를 주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반영시킬지도 저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다만 또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지금 작년서부터 해서 이 물적 분할을 했던 기업들 중에서는 사실은 ESG 중에선 친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또 기업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까지 그 힘들게 좀 끌어오다가 돈 벌 때쯤 되니까 이제 딱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뭐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관련돼 있는 쪽은 지금 굉장히 사이즈업을 기업의 규모를 많이 키워놔야지 지금 글로벌로 나가서 어떻게 보면 또 경쟁 기업들이랑 또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쪽에서는 지금 투자가 요망해서 또 그 어떻게 보면 좀 무리를 해서라도 또 이렇게 한 부분도 저는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서 어찌되든 지금 우리나라의 ESG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 중에서 친환경이라는 테마가 지금 어찌되든 간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시가총액 그렇죠. 2등, 3등이 아마 될 텐데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을 그냥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사실 대표적인 ESG 기업 중에 한국의 이를 대표하는 가장 큰 기업을 친환경 기업이니까. 예.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성장이 또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면서 조금 이런 부분도 있었던 거 아닌가 좀 안타깝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경영자의 그 편의주의, 그 뭐 지배 구조, 안전한 지배 구조 뭐 이런 게 아마 가장 큰 관심사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시장의 얘기가 있는데 뭐 외국처럼 정말 주주들에게 신주 배정권을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 예.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얘기만 나오면 다들 열받아 하셔가지고 네.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또 이 ESG와 관련된 근데 이건 1년에 한 번씩이라고 그랬는데 언제 금년도에는 언제 이거 조사를 하나요? 예. 그 ESG 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그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ESG 평가하고 있는 기관들이 몇 군데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배구조연구원이라는 것도 있고 서스틴 인베스트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글로벌로만 놓고 보면 또 MSCI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워낙 많은 기관들이 여기 달라붙어서 하다 보니까 ESG 무슨 평가가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생각보다 심심찮게 많이 보실 겁니다. 근데 많이 보시더라도 이게 많아서 되게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 사실은 정기 어떻게 보면 평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회 정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그래도 공신력 있게 볼 거는 MSCI 코리아 뭐 ESG 뭐 이런 거겠죠? 예. 뭐 그렇기도 한데요. 어쨌든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ESG의 가장 큰 화두는 연기금들입니다. 연기금들이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향후 2025년까지 한 절반가량은 ESG 쪽으로 지금 자산 배분을 하겠다라고 지금 뭐 공언을 한 상황이니까 국민연금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 나중에 받을 연금도 지금 어떻게 보면 ESG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ESG라는 주제는 사실은 우리의 삶과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지 않다. 우리가 나중에 받을 돈이 국민연금이 지금 절반가량은 여기에 투자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 좀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 평가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국내 ESG 펀드도 있고 해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 큰 얼개로만 놓고 보면 글로벌이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그렇죠. 우리야 뭐 얼마 안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글로벌이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한테는 하나의 굉장히 큰 레퍼런스, 좋은 참고서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지금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그 주주의 불만을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들, 물적 분할 같은 이슈가 크게 반영이 돼서 그런 기업들의 ESG 점수가 확 깎였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이러면 안 되는구나. ESG 경영을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네, 이제까지 리딩투자증권 곽병렬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장이 열릴지 모르겠지만
네, 멘탈 관리 잘 하시고 항상 차분한 평정심을 유지하시는 그런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